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청사진들이 제시됐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세부 계획들이 빠진 상태여서 지역 현안들의 반영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잠시 뒤 이슈 토론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뉴스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자, 어떤 소식입니까? 예, 지난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카이슨의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곳이 통행량 많은 카이스트교에서 바로 보이는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 건물입니다. 사고는 이 건물 2층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큰 굉음과 함께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복수의 취재원들에게 확인했었을 때 이 폭발음이 다른 건물에서도 들렸을 만큼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요, 이 반도체 세척용 이 폐수를 처리하는 배관이 약 30cm 정도가량이 파열되면서 산성을 띈 초산과 폼산 1리터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약 4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즉각적으로 이 폭발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이 있었다며 직원들에게 알렸고 또 이후에 피해 현황 등을 조사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흘째 여전히 해당 시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당연히 소방이나 이런 데 신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 없었다고요? 예, 신고가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사고였지만요. 한 가지 짚어야 될 점 바로 이 사고 신고 여부입니다. 먼저 사고가 난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노종합기술원은요, 이 화학물질뿐 아니라 가스와 전기, 방사선, 고온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 스스로도 홈페이지에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할 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또 이곳이 카이스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불특정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연구원 내부에는 비용을 내고 실험실을 이용하는 외부 인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장소에서 피해가 클 수 있는 이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신속히 신고를 해서 이 관계기관에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상식일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선요, 방재기관인 소방과 금강유역 환경청을 비롯해 경찰 등 어느 곳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내부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지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재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비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구원 측은요, 위험물질을 감지하는 이 감지기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방이나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화학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 상급기관인 과기부에만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과기부에 신고된 시점 자체가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한 그 순간에도 불특정 다수의 그런 피해자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TJB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 환경부도 이 산하기관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카이스트 실험실에서는 지난 6월에도 또 비슷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국가 연구시설의 이런 안전 불감증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송할섭 시의원의 이번 제명안 부결 소식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현직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할섭 대전시의원의 소식 저희 TJB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 송할섭 시의원에 대한 그런 법적 절차 이후에 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이 과연 선출직 의원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이 징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이 송할섭 시의원에 대해 제명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결정하는 본회의에서 결국 거절된 겁니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5표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전시의회는 송할섭 위원에게 그 어떠한 공식적인 징계도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또 당내 징계의 경우도 송할섭 위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이 때문에 이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한다, 대전시의회의 도덕적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책임론, 비판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결이 됐다. 그 결과 자체도 문제인데 이 두 차례 부결되는 그 과정 자체도 되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결과에 답답해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정말로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함 느껴졌습니다. 가령 이번 2차 징계 과정에서는요, 갑작스럽게 일사부재이라는 그런 원칙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기 전에 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윤리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징계가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한번 발의할 수 없다는 그런 일사부재의 원칙을 꺼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따로 받기도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투표 결과 일부만 공개됐을 뿐 대부분의 징계 과정이 정말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소명 내용부터 의원들의 투표 과정들 모두가 가려졌는데요. 특히 제명안이 부결됐었던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이 익명 속에서 본인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을 미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송 의원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절차나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송 의원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형사재판밖에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임기 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라도 즉각적으로 시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형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아직 항소심 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심과 3심이 남은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확정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첫 번째 제명안 부결 당시에 주민소환제 등을 언급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소환제란 이게 한 번 뽑은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임기 중 주민들이 소환해서 이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그런 투표가 필요하고요. 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분석 많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제명안까지 부결된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제 형사 재판밖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강제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의 기다림이 더 길어질 것 같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커플석이 된 장애인석. 자, 이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2층에 설치된 특별석의 비밀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장애인석으로 설치된 좌석들이었는데 이 해당 구역을 카펫으로 덮어 가린 뒤에 이곳을 커플석과 가족석 등 특별석으로 꾸민 겁니다. 일반 좌석과 달리 이런 특별석은요, 공간도 넓고 또 테이블도 있고 특히 시야도 탁 트여서 팬들의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이 8,000원 선에 판매하던 이 장애인석인데 이 특별석은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특별석은 총 123개로 경기당 약 500만 원가량의 그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부당 이득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대전시가 이를 지난 4월에 발견해서 하나 측에 5월과 7월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구단이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건도 사건인데 이게 하나 측에서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야기가 나오자 이게 뒤늦게 원상복구를 약속을 했는데요. 이 장애인석을 가렸었던 이 카펫을 걷어내고 또 특별석을 2m가량 뒤로 미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애인석의 이 법적 요건을 갖추게 돼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갑작스럽게 특별석을 뒤로 미루면서요. 이곳을 예매했었던 그런 관람
관람객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겁니다. 사실 이 예매했던 분들은 경기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예매를 완료했었던 그런 분들인데 갑작스럽게 뒤로 밀려나면서 이게 시야가 반쪽밖에 확보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를 예매했던 팬들에게는 이렇게 뒤로 미룬다라는 그런 사전 고지도 없었고요.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구매한 좌석인데 경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애인석을 이렇게 특별석으로 바꾼 사태도 문제인데 이를 후속 조치하는 과정마저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 3월에 준공된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정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매달 논란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희 올해 3월에 준공되면서 이제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 대한 팬들 기대 정말 컸잖아요. 저희도 정말 많이 취재했는데 농담 아니라 매달 이슈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는 이 대전이란 이름을 넣냐 마냐를 두고서 이 명칭 논란이 있었었고요. 또 63빌딩 그런 불법 조형물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개장하자마자는 이 주차장,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한 논란도 있었었고 또 이때도 장애인 그런 석의 안전 문제도 지적됐었죠. 여기에 2만 석에서 17,000석으로 대폭 줄어든 그 좌석에 대한 그런 책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TJB가 보도했었던 유리창 파손 문제를 비롯해서요, 철제 간판 추락 문제, 또 인피니티 풀에서 물이 넘치면서 밑에 층에 계시던 그런 관람객들이 물을 맞는 사태 등 정말로 쉼없이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NC 다이노스 홈구장인 이 창원구장에서 사상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인데 가장 최신 구장인 대전구장에서 잇따른 이렇게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팬들의 불신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즌 끝나기 전, 시즌 중이라도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서 팬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구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복궁을 차지하고 들어서 지금까지 압제와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중앙홀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다. 일제 36년의 통치도 막을 내렸다. 총독부 건물이 세워진 지 19년,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기간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호응과 참여의 열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 속에 기공식이 치러졌습니다. 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 남하리 독립기념관 건립에는 무려 14만 대의 중장비와 연인원 12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한식 전통 맛대지붕에 43,100장의 구리기와를 얹은 결의의 집은
단일 건물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1987년 8월 15일 장장 5년여에 걸친 대역사 끝에 드디어 개관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은 온결의 뜻과 열망이 꽃 피워낸 정녕 기쁜 날이었습니다. 광복 50년, 통일로 미래로를 주제로 한 독립기념관 대축제는 광복 50돌의 의미에 걸맞게 내용 또한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21세기의 대해로로 이름 지어진 대동춘파는 일제의 억압과 숨가쁘게 달려온 광복 반세기의 역사를 2시간 동안 장엄하게 재현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혼이 어려있는 독립기념관 한쪽에는 이틀째 일본인 승려 이와타 류조씨가 단식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 근 한 달째 고행 순례를 하고 있는 류조 씨의 가방 양쪽에는 사제와 사언이 써 있습니다. 日本が今まで本当に悪いことをしてきました。それに対して本当にすいませんでしたと、申し訳ありませんと、心から謝るために来ました。 태극기 물결과 어우러진 무궁화 꽃들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독립기념관에서는 오늘부터 3,500여 점의 나라꽃 무궁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꽃이 참 예뻐서요. 그래서 잘 그리고 싶어요. 미국 더글라스사가 제작한 C-47 수송기. 1945년 8월 18일 광복군이 국토 수복을 위해 여의도 착륙 당시 사용했던 기종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개방된 수송기 안을 살펴본 관람객들은 당시 애국주사들의 결연한 의지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힘써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독립의 감격을 느꼈을까라는 것을 저희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위로 블랙이글스가 힘차게 비상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반도 형상과 태극 문양, 숫자 80을 담아 세단장한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광복절 축하 비행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과 태극기 마당 앞 백혜선 피아니스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념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대전은 과학기술 수도, 충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지역의 수건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과제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예산과 실행 계획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최우택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 정책개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충청권 현안으로는 유일하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3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대통령께 123대 과제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123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큰 뭐라 그럴까 좀 뭐 특별히 뭐 새롭게 들어갔다 이런 것보다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좀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여일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도 나름대로 많이 경청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생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런 기획들은 모든 정부가 출범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느냐 그리고 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마련된 그런 123개의 정책 과제가 얼마나 과거 정부에 비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목표의 특징을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민생 경제 중심의 기조가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 생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좀 전면에 배치한 그런 국정 과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좀 표명이 됐는데요. 수도권 중심 완화를 위한 어떤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 이런 것도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연대를 좀 강조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그 키워드 중에 자주 등장한 키워드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정, 포용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한 걸 봐가지고 이러한 어떤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또 담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23개 과제 많습니다. 좀 방대하죠. 뭔가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합의, 공정, 포용 이런 키워드 많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 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세종지무실 조기 추진 그리고 여기에도 사회적 합의라는 단위가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전 이전.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이 단서 때문에 또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머무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국민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또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전례대로 보면 전에 한 2년 정도가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또 이게 레임덕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행정수도 세종 이 공약도 또 물 건너간다는 표현 뭐하지만은 또 과거 정부처럼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이 단서 때문에 좀 늦어질 경우에 그런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다.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행정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정치적 균형 발전하고도 직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겠다. 또 협의를 거치겠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 사회적 합의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회적 합의라는 함의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 또는 반쪽짜리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불명확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 중앙 부처라든가 뭐 대통령실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속도감 있는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적 합의는 일정 부분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도 모든 정권에서 사실은 행정수도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들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이 국민들에게 다 동의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제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건데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123개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개헌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단임제를 뭐 4년 중임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여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행정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개헌안에 이제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안에 그것이 이제 담겨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이것은 정말 그동안에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개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이제 개헌 방향을 이제 내세우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 분권형 개헌이 될 거냐 그게 또 관심이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방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제 헌법상에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수도는 둔다 이렇게 명문화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들은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또 정권이 바뀌면 반쪽짜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전부 이전이냐 부분 이전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공론화위원회를 좀 어느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뭐 국민투표는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 개헌이라는 어떤 큰 그림과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나리오 가 완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다. 글쎄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미 12개의 부처가 지금 세종에 내려와서 지금 털을 잡고 있어요. 지금 딱 2개만 내려오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만 내려오면 되는데 2단계에서 지금 계속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대선에서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수도 완성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 2개의 공약이 똑같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해수부 이전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저 지역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가 반드시 저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론화위원회보다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개헌 논의를 할 때 그 명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개헌안에 넣어서 국민적 어떤 또 선택을 받으면 될 것이지 그걸 또 논의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개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콩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개헌은 1987년도 만들었던 개헌에 담지 못했던,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복잡하고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아까 행정수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4년 중임제로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사실은 이 대통령 그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이 이제 의원내각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의원내각제인데, 미국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4년 중임제 아니겠습니까? 4년 중임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180도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권한이 지방에 있어요. 강력한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형 지방 분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두 번 그 연임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국민들의 삶, 또 지방의 삶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헌안은 반드시 지방 분권형 계엄도 포함이 돼야 되고, 1조 3항 정도에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1조 3항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이제 이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된 그런 개헌안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올린 것은 행정수도에 대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개헌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87 체제를 바꾸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 또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한,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한 그런 사안까지 포함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던 모습들을 쭉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투표를 또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문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원포인트 개헌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개헌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단계, 2단계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2단계가 이제 사회적 영역까지도, 국민 기본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건드리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적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 지금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헌 문제까지 가고 있지만 행정수도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그거에 대한 투표까지로 말씀드린 것은 어찌됐든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프로세스, 로드맵과 시나리오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개헌에 있어서 이제 가장 걸림돌은 권력구조 개편이에요. 이거 말고는 국회에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단계의 이 권력구조 개편이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그건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다 나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되는 안이 의원내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각 정당이 사실은 정당의 미래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에 좀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총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한 당에게 많은 표를 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개헌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것들을 좀 담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 문제 한번 짚어봤고 이번엔 대전시 현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시는 국정과제 과학기술 수도, 또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 또 수소트램 조기 개통 등이 담겼는데 일단 좀 대전시 현안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정과제? 예, 이번에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수도, 이거는 오래전부터 대전이 이제 주창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포함된 건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도 적게 착공하겠다는 문제, 그다음에 수소트램 조기 개통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인데 이것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대전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을 이번에 123대 과제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과학 수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에 이 단어가 이 워딩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과학도시 대전 위상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대구나 그다음에 광주나 이런 부분에 많은 것들을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슬그머니 다 하나씩 다 그쪽으로 이제 이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과학기술 수도 대전을 명시화함으로써 이제 그런 속도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충청권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 메가시티, 이 광역연합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트램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과학기술 수도, 대전에 일찍이 이제 대동 연구개발 특구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밀집돼 있던 대전 어떤 첨단 과학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명문화해서 좀 확실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다라는 것. 이것은 앞으로 이제 대전시가 미래 산업 수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균형 발전 교통망,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을 아우르기 때문에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는 기반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트램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시교통이라는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좀 대전에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처음 지금 이게 도입되다 보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운영비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국정 과제에 반영된 대전시 현안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아쉬움 없이 일단 대전에 대한 미래 비전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트램 조기 개통인데 저는 너무나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대전이 예전에는 노잼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도시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성심당 와서 빵도 사고 또 야구도 보고 또 은흥정이 가서 같이 이제 문화도 즐기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제가 그 염홍철 시장 때인가 제가 그 일본 삿포로에 그때 이제 그 축제를 할 때 한번 같이 동행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쪽 그 전문가 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는 이제 지하철이 있고 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하나를 더 건설한다면 무엇으로 할래? 했더니 거기서는 그냥 바로 트램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지하철의 장점이 있고 트램의 장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관광의 도시이잖아요. 근데 대전도 앞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트램을 조기에 건설을 하게 되면 아마 관광 또 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수소 경제라는 부분이 국가 정책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충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말 오래된 충남도의 수건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른 지역의 그 국정 과제들을 보면 부산은 해수부 이전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인천은 해사법원 신설 추진. 이게 이전을 할 기관들이 명시가 돼 있는 것과 달리 이 충청권은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다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충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저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충남을 어떤 특화 도시인지 그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뉘앙스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산은 해수부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해사법원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충남은 지금 정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니네 내년 지방선거 봐서 정말 마음에 들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글쎄 뭐 줄 게 있을까? 이런 의미도 여기에 저는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지금 시점에서 정말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포 신도시를 저는 이제 가끔 뭐 회의 때문에 가보지만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거기는 많은 것들이 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2차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을 할 때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이제 이런 어정쩡한 워딩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에서는 기존에 준비했던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어떤 공공기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집권 여당에 찾아가서 이걸 좀 홍보하고 요청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좀.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서 충남도가 계속 내세웠던 거는 드래프트제를 통해서 우선권을 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구체적 전략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어떤 기관을 왜 충남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안을 좀 제시를 했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산, 인천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기관들이 명시됐단 말이죠. 해수부라든가 해사법원 같은 경우. 그럼 충남도는 드래프트제만 구호처럼 외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은 충남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또는 환경, 해양 뭐 이런 분야, 특히 이제 국방 안보 이런 분야가 상당히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콕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핵심을 좀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담론 형성 차원을 뛰어넘는 이제는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남뿐 아니라 충청권이 좀 같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대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공동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힘있는 그런 요구를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의 충청권 정치 분야와 함께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제 이것은 아까 우리 이성 교수 얘기처럼 지금 이제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하면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종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고요. 그리고 충청 메가시티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이 맞대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또 그 정치인들 또 뭐 시민사회 같이 연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헤쳐나가는 그런 동력을 저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은 뭐 모든 안이 지금 그냥 제목 정도만 나열된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아마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건지 못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나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나갈 텐데 그리고 나갈 때도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에 지역에 결집된 그런 힘들이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충남도와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호 대전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이 국가균형발전 전략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이렇게 누락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번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여당의 중진들이 거의 다 주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된 게 이번에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정치적으로 판단할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이거 대전 충남 행정통합 말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공약화하고 예. 노력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대전 충남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 처음 우리가 이제 주창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집권 여당에서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선거 구도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자치단체장들이 올라가서 요구를 한다고 한들 그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 또 지방의 어떤 뭐라 할까, 이 어떤 모습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나가고 있고 또 지방자치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의 최고 종착역은 어디냐면 행정통합이에요. 그래서 권역별 행정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달성하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큰 단위의 어떤 그 행정 구역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좀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또 이 충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구 경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도 하고 있고요. 또 전남하고 또 광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가 알아서 스스로 특별법도 만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지방과 관련되는 것들은 다 중앙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행정통합이 123개 과제에서 빠진 것은 엄청난 실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좀 어떻게? 행정통합은 단순한 그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예. 이걸 하려면 주민투표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 어떤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통합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가 임기 초에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행정통합을 국정 과제로 넣는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었겠죠. 저는 누락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정통합은 또 가장 중요한 게 광역단체장의 권한도 명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지역의 정치 지형 예를 들면은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 이거에 대한 그 지역구에 대한 정리 이런 거 아마 이 통합 관련되면 제일 먼저 지역적 정치권이 시끄러울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그 의석수 정하는데도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임기 초에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달라. 이거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너무 논리가 부족했던 사안이에요. 그것들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이러한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더 나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올 5극 3특은 권역별로 산업, 교통, 경제 기능을 결집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있는 건데 이 행정통합은 그게 아니고 제도 개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극 3특과 행정통합은 전혀 별개의 다른 사안이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 이번에 빠졌다고 그렇다고 행정통합이 종료된 건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지역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이 좀 뭐 반론 있으십니까? 네, 5극 3특에서 이제 5극은 우리 이제 충청권으로 얘기하면 이제 충청 메가시티가 이미 이제 우리는 출범을 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큰 성과는 없는데 그 성과가 없는 것은 중앙 정부가 이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스스로 아래서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주지 않고 또 재정을 내려보내주지 않는 저는 이제 중앙정부의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잘 지원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또 5극 3특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충청권 메가시티를 저도 이제 그 처음에 하는 과정 속에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통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이렇게 이번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 이렇게 경중으로 따지면 통합이 쉽겠습니까? 개헌이 쉽겠습니까? 개헌은 블랙홀이에요. 잘못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좀 뭐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이거 지금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사실은 현 정부에서는 그걸 지금 1순위로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교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개헌이라는 부분 8.7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이전부터 나왔고 정치권도 일부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정도로 여론이 성숙돼 있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